인류는 아직도 심해보다 달의 뒷면에 대해 아는 것이 더 많습니다. 최근 화제가 된 드라마의 주인공 대사입니다. 그런데 해양고래에 대한 지식도 해박하더군요. 드라마는 법률의 다툼 과정에서 벌어지는 변호가 중심입니다. 하지만 그 맥락에서 사건 해결의 실마리로 드러내는 고래에 대한 이야기가 여간 흥미로운 게 아닙니다. 우리는 늘 달의 앞면만 봅니다. 아름다운 앞모습과는 달리 달의 뒷면은 처참할 정도로 숱한 운석 충돌의 흔적이 있습니다. 추한 모습을 일부러 감추기라도 한 듯 달은 늘 자신의 앞면인 절반만을 지구로 향합니다. 이유는 달의 자전과 공전 주기가 같기 때문이죠. 인류는 보지 못한 나머지 절반이 궁금했나 봅니다. 최근 중국의 창어 5호가 폭풍의 바다라고 불리는 달의 뒷면에 착륙해 시료를 채취했습니다. 시료에서 산소와 수소가 결합한 수산기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아냈죠. 수산기는 연기가 불이 난 것을 알려주듯이 달에도 물이 있었다는 증거였습니다. 인류는 이를 계기로 태양계의 형성과 진화에 관한 이해를 넓혀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구 표면을 무려 71%나 덮고 있는 바다도 물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수많은 생명체가 살고 있습니다. 드라마에서 주인공은 고래의 종류와 모습 그리고 생리활동 등 우리가 몰랐던 고래 삶을 알려주더군요. 사실 고래는 심해의 유기물질들을 단세포 유기체와 식물이 먹을 영양소가 부족한 유광층, 그러니까 광합성이 가능한 표층수에 쏟아내는 펌프 역할을 합니다. 고래는 심해에서 먹이를 먹고 얕은 바다로 올라와 붉은 색의 배설물을 뿜어내는 거죠. 색이 붉은 이유는 먹이인 오징어와 크릴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지식조차도 어쩌면 달의 앞면을 보는 걸 겁니다. 이미 바다를 사랑하는 과학자들 덕분에 해양고래에 대해 미약하게나마 그 삶을 알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달의 뒷면에 대한 지식이 더 많고 몇 시간만 가면 만날 수 있는 바다와 심해와 그 생명체에 대해 모르는 게 더 많습니다. 고래 낙하라는 용어를 아시나요? 고래는 이 시간에도 약 69만 마리가 죽음을 맞이하며 바닷속으로 낙하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죽음과 수장이라는 안타까운 일이 바다 생태계에는 꼭 필요한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고래의 죽음은 심해 생명체에게 또 다른 삶의 시작이기 때문이죠. 고래 낙하는 반드시 심해에서 일어나야 이를 식량으로 심해 생명체가 북적이고 바다 생태계가 유지되는 겁니다. 자연은 고래 유전자에 심해에서 생을 마감하도록 코딩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심해가 아닌 해변으로 밀려와 죽는 고래가 있습니다. 고래의 두꺼운 피부 아래에는 블러버라 불리는 지방층이 온몸을 감싸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고래의 블러버는 방수는 물론 체온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지상의 태양에 노출된 고래는 블러버 때문에 산채로 익고 맙니다. 고래가 심해까지 낙하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은 중력입니다. 고래의 육중한 뼈대는 중력의 도움으로 심해까지 내려갈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바다 밖에서는 이것이 자신을 해치는 무기가 됩니다. 지상에서 고래의 척추와 갈비뼈는 고래의 내장과 살을 누르고 짓이겨 놓습니다. 심해가 아닌 엉뚱한 장소에서 이런 영험한 존재의 죽음을 가져온 이유는 특별한 게 아니었습니다. 다름 아닌 우리가 버린 플라스틱 쓰레기 때문이었죠. 우리가 일상에 편의로 사용했던 평범한 물건들과 정크메일처럼 외면한 것들이 고래의 배를 채운 겁니다. 해변에 떠밀려온 어느 향고래의 배에는 비닐하우스 한 채가 고스란히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힘없이 해변에 떠밀려온 고래 대부분은 다시 바다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포유류에게 인류가 할 수 있는 자비가 안락사지만 치명적 독극물이 오랫동안 남아 야생의 시체 처리반인 다른 생명체들에게는 악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사실 고래에게 재앙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고래에게 몇 차례 지옥이 있었죠. 향고래는 거대하고 뭉툭한 머릿속에 경납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엔 밀랍 같은 액체가 있는데 이 기름이 당시 귀족들의 밤을 밝혀준 거죠. 그리고 이 경뇌유는 1972년 미국이 멸종위기 보호법을 발효시키기 전까지 자동차의 트랜스미션 오일에 사용했습니다.
20세기 초 세계전쟁의 이면에는 독가스를 사용한 전투라는 이유로 화학자들의 전쟁으로도 알려져 있죠. 전쟁의 여파에도 거대한 화학기업들은 운영을 멈추거나 파괴되지 않았습니다. 고래 기름은 1차 세계대전 때 폭탄의 원료인 니트로글리세린의 원료인 글리세롤을 얻는 재료로 사용됐습니다. 그리고 전쟁 후 고분자 분해라는 힘찬 출발을 후대 인류에게 선물했습니다. 이후 냉전 시대를 거치고 신자유주의가 휩쓸며 산업의 발달과 함께 플라스틱 물질과 중금속, 살충제와 같은 화학물질이 바다를 채웁니다. 100년도 채 되지 않는 시간에 벌어진 일이죠. 고래는 거대한 폐로 숨을 깊이 들여 마시고 보통 1시간 정도 바닷속에서 생활합니다. 물의 압력이 높아지면 산소가 허파 밖으로 밀려나와 전신에 퍼집니다. 이때 흡입한 독성 오염물질들이 온몸의 지방층에 쌓입니다. 이제 고래 자체가 환경 오염물질이 돼버리는 겁니다. 최근 성게가 많아졌습니다. 성게 무리는 바다에서 재앙입니다. 성게의 먹이는 다시마와 같은 바다식물입니다. 바다에 해조류의 숲은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볼락, 소라 등 수많은 생명체가 삽니다. 성게는 해저를 사막화합니다. 가시투성이 초식성 생물의 개걸스러움은 바다 환경을 완전히 망가뜨립니다. 바다식물도 이산화탄소를 흡수합니다. 그러니까 해저 사막화는 대기 환경에 변화를 초래합니다. 성게가 많아진 이유는 천적의 감소인데 성게 몇 안 되는 천적은 해달입니다. 바로 해달의 수가 급감한 거죠. 그 이유는 먹을 게 없어진 범고래가 해달을 잡아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다에 고래 먹이가 없어진 이유는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그 끝에는 인간이 있습니다. 생태계는 입체적으로 전체를 봐야 합니다. 부분으로 전체를 볼 수 있는 환원적 사고로는 해답이 보이지 않죠. 국제통화기금인 IMF 역량개발협회 연구 결과 식물 플랑크톤이 1%만 증가해도 20억 그루의 나무가 갑자기 나타난 효과와 맞먹는다고 합니다. 40톤의 고래 사체는 2톤의 탄소를 해저에 가둡니다. 이 정도의 양을 다른 방법으로 쌓으려면 2000년이 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래는 반드시 심해에서 자연사를 해야 합니다. 고래는 사회적 동물입니다. 새끼를 사랑스럽게 돌보는 장면에서 볼 수 있듯이 고래는 추상적 사고가 가능하고 선천적으로 시간과 자아를 의식할 정도로 복잡한 뇌를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죽음은 물론 고통 또한 인식하고 있지 않을까요? 호모사피엔스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종에 대한 이런 학대가 용인될 수 있는 것일까요? 동물을 이렇게 학대해도 된다는 인간의 권리는 누가 만든 걸까요? 인류가 윤리로 포장된 최종 포식자라는 지위를 자부하고 있지만 이것은 일종의 우주적 윤리로부터 변화하려고 스스로 만든 권위일 겁니다. 이 지위가 진실이라면 우주적 질서에서 진정한 긴장감을 느껴야 하는 지점이 아닐까요? 마치 우주적 질서를 정한 신처럼 굴지만 결국 이 질서에는 인간도 복종해야 할 대상일 뿐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등장한 때 여름인 7월 인도네시아 발리에 갔을 때 일이 떠올랐습니다. 소위 서핑의 천국이라고 불리는 명소죠. 하지만 제 눈앞에 펼쳐진 해변은 지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해변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엄청난 플라스틱 쓰레기로 뒤덮여 있었죠. 비행기만큼 큰 대왕고래가 새끼를 낳는 장면을 본 사람이 지금까지 아무도 없다고 합니다. 바다가 고래의 비밀을 지켜주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는 그저 쓰레기통이 된 바다를 더 이상 뒤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드라마의 열기와 함께 고래 신드롬이 드라마를 뚫고 나와 환경적 의제 해결에 영향력을 주는 담론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건 무리일까요? 이 질문은 우리에게 한 번쯤 던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